오늘의 정치권 이슈 살펴봅니다. 김영우 전 국회의원, 신경민 전 국회의원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징계 지난주 윤리위원회 결과 이후에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아침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하루 종일 회의가 이어지고 있는데 권성동 원내대표 주재로 아침에 있었던 최고위원 회의, 권 원내대표 어떤 얘기했는지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이 당원권 정지는 당 대표의 골위가 아닌 사고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보고가 올라왔고 그 보고에 대해서 최고위원 전원들이 기획조정국의 해석이 맞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전당대회를 할 방법이 당원 당규상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당원 당규에서 윤리위원회에서의 그런 당원권 정지 결정으로 이미 징계 처분은 확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런 윤리위원회 결정을 수용해야 된다는 것이 최고위원회의 입장입니다. 네, 권성동 원내대표, 당대표 직무대행의 얘기 듣고 오셨습니다. 권위, 사고, 어려운 말들 하는데 쉽게 말해서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의 얘기는 이준석 대표의 당원권이 정지되는 6개월 동안에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 체제로 가는 것이 옳다. 그러니까 조기 전당대회를 통해서 이준석 대표 없이 새로운 대표를 뽑는 게 아니라 임시로 대표 대행 체제로 가는 것이 맞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당대표 거리가 아니라 그러니까 당대표가 아주 없어진 게 아니라 6개월 동안 이제 직무가 정지되고 당원권이 정지됐다라고 이제 결론을 낸 거죠. 그렇게 되면은 당에서 이제 서열 2위라고 할 수 있는 원내대표가 직무대행을 하게 되죠. 예. 그리고 아마 그 3선 이상 중진 의원들 모임에서도 오늘 오전에 있었는데 거기서도 결론이 똑같다 그럽니다. 이것은 전당대회를 할 상황이 아니고 그냥 원내대표가 직무대행하는 게 맞겠다. 이렇게 이제 결론이 내려졌고요. 그리고 아마 이 시간에 아마 의원총회가 열리고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오후 3시부터 의원총회를 연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예, 통상 이렇게 되면 의원총회가 굉장히 길어지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난상 토론하면서. 길어지고 아주 뭐 이걸 또 공개로 할 거냐 비공개로 할 거냐 이제 굉장히 복잡한데 근데 외형적으로는 굉장히 차분한 분위기입니다. 예. 보면은 뭐 최고위에서도 그렇게 결론이 났고 중진회의에서도 그렇게 결론이 났고 하기 때문에 의원총회에서도 뭐 이견이 있을 수는 있겠죠. 비대위로 가야 된다 아니면 전당대회를 해야 된다 아니면 이 시점에서 이준석 당대표가 아예 물러나야 된다라는 의견이 있을 수는 있지만 지금 분위기로 봐서 대체적으로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냥 직무대행 체제를 맞는 것으로 이렇게 갈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앞으로 변수는 경찰 조사입니다. 경찰 수사예요. 이준석 당대표에 대한. 만약에 거기서 유죄 혐의 쪽으로 가닥이 잡히게 되면은 그때는 이제 비상 대책위가 꾸려지든지 전당대회 목소리가 이제 높아지겠죠. 하지만은 지금 당장으로서는 전체적으로는 좀 분위기가 수그러들고 내용이 잦아드는 분위기죠. 뭐 비대위 체제, 조기 전당대회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이유가 아무래도 2년 뒤에 있을 총선에서의 어떤 이해관계가 엇갈려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이걸 이제 기획자가 있어서 이렇게 정교하게 짰는지 뭐 그거 논란이 있죠.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구계자 입장에서 저희들이 봤을 때는 금요일 날 새벽 2시쯤 결론이 나고 금요일 오전에 권성동 원내대표가 와가지고 교통정리를 해줬잖아요. 그런데 그 전에 8시 KBS 라디오에 나와서 내가 돌아가서 정리하겠다고 이준석 대표가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게 권성동 대표가 끝내버린 겁니다. 자, 지금부터 즉각 징계 처분이 발효가 됐기 때문에 바로 지금 징계가 된 거다. 당원권 정지가 된 거니까 이제는 내가 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으로써 사실 이준석 대표가 월요일 아침에 와가지고 이 징계 처분을 하여튼 손을 보고 무력화하거나 하는 가능성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때부터 이제 침묵 모드에 들어갔는데요. 결국은 당원 당규 해석을 기획국한테 시켰고 기획국 검토 의견이 이것은 사고다, 거리가 아니다라고 하는 순간 사실 당내의 교통정리는 끝났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물론 침묵을 하고 법원으로 달려가는 방법, 재심을 하는 방법, 뭐 100가지가 남아 있지만 선택지가 매우 좁아졌어요. 그래서 지금 월요일 날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은 금요일 날 권성동 원내대표가 즉각 징계 처분이 발효가 됐고 이러이러하게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순간 결론은 대충 난 거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침묵을 깨고 이준석 대표가 무슨 얘기를 할지는 모르지만요. 만약에 이 대표가 이것을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나오는 것이 일단 쉬워 보이지가 않고요. 예. 전면적으로 부정해서 나 법원으로 갈래라고 하는 순간 당은 또다시 며칠 동안 혼돈 속으로 가고 법원의 결정을 기다려 봐야 됩니다. 이준석 대표는 침묵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행동을 해야 될지는 지금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인데 또 한 축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 윤핵관이라고 얘기하는 이준석 대표의 이 당원권 정지에 대한 이 결정이 그 이후 거리가 아니라 사고로 그래서 전당대회 체제로 가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전해지고 있는데 그 부분은 이제 말끔히 좀 정리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일단 당 대표가 이제 징계를 받았고 이 전당대회를 하기 위해서는 최고위원회 자체가 이제 해체가 돼야 돼요. 해산이 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이준석 당 대표가 대표직을 내려놓고 그다음에 최고위원들도 스스로 물러나면은 그때는 이제 최고 회의 자체가 해산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전당대회를 할 수밖에 없지만 지도부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지도부를 새로 만들어야 되는. 근데 지금은 이제 모든 최고위원들이 자리를 지키고 있고 또 이준석 당대표 스스로도 물러날 생각이 아직은 없기 때문에 네. 지금으로서는 그냥 거리가 아니라 6개월 자격 정지인 셈이죠. 그러면 이제 6개월 후에 돌아올 수 있는데 사고가 아니라. 아닙니다. 사고죠. 예. 지금의 상황을 사고라고 보는 거죠. 사고라는 게 이제 잠시 그 직무를 대항할 수 없을 때 사고라 그러는 거고 아예 없어지는 게 거리입니다. 거리가 되면 이제 전당대회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 근데 지금 이제 소위 윤핵관이라고 하는 소위 그 당의 주류 의원들 세력들이 특별히 다른 목소리를 낼 필요가 없게 된 거죠. 왜냐하면 이미 외형적으로는 이미 수습이 되고 있는 국면이에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보기보다 뭐 권력 갈등으로 막 치달을 가능성은 없다. 아마 이준석 당대표가 할 수 있는 것은 뭐 법원에 이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내는 거 이런 등등인데 만약에 그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는 타격이 더 크게 되겠죠. 그래서 아마 그걸 고심을 할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요. 예. 지금으로서는 이 상황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은 잠잠하지만은 이준석 당대표가 언론을 통해서 자기 의견을 피력하거나 이런 거는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 이제 당 내부에서 지금 직무대행 체제로 가는 게 맞다. 윤리위 결정이 옳다라고 하는 게 대세면 지금 이제 개인적으로 자신의 본인은 이제 억울할 수 있겠지만 그 입장을 언론을 통해서 계속 공개하는 거는 그만큼 당심과는 멀어질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 상태가 당분간은 좀 지속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이런 가운데 이준석 대표에 대한 이 징계를 과연 여론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여론조사 결과를 통해서 저희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KSOI의 여론조사 결과 가져와 봤는데요. CG를 좀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징계가 적절하다라는 응답이 33.2%로 확인이 되고 있고 또 과도하다가 31%, 미흡하다라는 응답이 27.5%. 사실상 굉장히 첨예하게 엇갈리는 응답이 나왔거든요. 이 여론조사 결과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상하고는 조금 달랐어요. 그러니까 징계가 여기 미흡하다라는 응답이 27.5%. 이게 좀 주목이 되는데요. 적절하다와 과도하다까지는 이해가 돼요. 3분의 1씩 했는데 더 세게 했어야 된다는 의견이 이렇게 많다라는 것은 이건 이 대표가 반성해야 될 대목으로 보입니다. 이건 자업자득이다, 자승자박이다라는 평가가 당대회에서 많이 나오는데 이 대목은 이 대표가 좀 유의해서 봐야 되고 앞으로 무슨 결정을 내릴지 뭐 금명간에 나오겠죠. 나올 텐데 이 대표의 운신의 폭이 좀 좁아지는 여론조사 결과가 아닌가 싶어요. 근데 만약에 지금
금방 김 의원이 얘기를 한 대로 직무대행 체제로 6개월 가고 6개월 후에 짠 하고 이준석 대표가 나타나서 또 6개월 하고 온전한 전당대회로 가는 이 시나리오로 가게 된 가능성이 지금 높다고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6개월 동안 무슨 일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6개월 후에 이준석 대표가 돌아와서 또 무슨 일을 6개월 동안 할 수 있을지가 매우 의심스럽거든요. 당원 당규를 따른 건데 정치적으로는 매우 제한된 대표가 될 거고 아주 한시적이고요. 그러니까 이 윤핵관의 의도가 뭔지 바라는 바가 뭔지는 저희들이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최소한으로 이준석 대표의 손발은 묶어놓는다라고 하면은 이게 성공한 시나리오일 수 있는 거죠. 입까지는 묶어놓지 못하지만 손발을 묶어놓고 이준석 대표가 가는 방향으로는 못 가게 하겠다라고 만약에 목표를 세운 게 윤핵관의 의도였다면 일단은 절반의 성공은 된 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양한 시나리오가 현재로서는 예측이 되기 때문에 어느 한쪽에 어떤 길을 걷게 될 것이다라고 보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 이준석 대표의 징계를 바라보는 이 시선에 대해서도 신 의원께서 이런 분석을 해주셨지만 네. 사실 이 미흡하다라는 부분과 이 적절하다, 과도하다가 이런 식의 배치가 될 거다라고도 쉽게 예측할 수는 없는 상황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심리 정서가 좀 작용된 것 같습니다. 이 이준석 당대표가 몰고 왔던 신선한 돌풍, 바람 이것이 이제 지난 대선에 좋은 영향을 줬던 것도 사실이지만 그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후보나 윤핵관 의원들 하고 여러 가지 부딪혔던 문제, 갈등 문제, 또 당대표로서 뭐 잠적을 2번 정도 했고 이런 것 때문에 좀 당원들 입장에서는 대선 지선 끝날 때까지 좀 많이 참았다. 근데 이제 지방선거 끝나자마자 그것이 폭발한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이준석 당대표의 긍정적인 역할에 대해서 좋게 평가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지금 이제 수개월 동안 끌어왔던 그런 당내 갈등이 폭발을 했기 때문에 이런 아마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라면은 뭐 어차피 윤리위원회의 결정이 옳다, 정당하다,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다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지금 이제 당에 있는 분들의 목소리 아닙니까? 이런 경우라면은 이준석 당대표는 오히려 6개월이라고 하는 세월은 정치권에서 굉장히 긴 세월이긴 합니다만은 오히려 조금 본인의 앞날에 대해서 조금 아마 자숙하고 성찰하면 뭐 홍준표 시장도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그 이준석 당대표를 아끼는 분들도 그런 얘기를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오히려 그 6개월을 잘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라는 여론도 지금 꽤 높아요. 예. 이 여론조사 결과 오늘 나온 또 2가지 조사를 보면 공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에 대한 것도 관심을 많이 끌었는데 두 기관 조사 모두 긍정적인 평가가 40%서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이 하락세가 눈에 띄는 상황이고요. 두 기관의 여론조사의 공통점은 인사 문제에 대한 왜 안팎의 평가가 그다지 좋지 않았다라는 부분도 반영이 됐지만 이준석 대표에 대한 당 윤리위의 결정이 모두 반영된 기간이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 여론의 지표로는 화면 보시는 것처럼 좌측, 우측 비슷한 추이를 그리고 있는. 그래서 일반 시청자들도 이제는 익숙해져 버린 데드크로스라는 현상을 그야말로 다시 이렇게 보고 계시는데 저기에 대해서도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계속해서 트렌드가 나온 거기 때문에 갑자기 돌출적으로 나온 게 아니고요. 굉장히 긴 시간 동안의 트렌드고 현재는 리얼미터와 KSY 2개를 본 거죠. 근데 지금 갤럽도 그렇게 나왔고요. 다른 여론조사도 비슷하기 때문에 모든 여론조사가 공통적으로 장기간 동안 하향 켜불을 보인 걸로 봐서 지지도에는 심각한 경고등이 켜졌다고 뭐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고요. 또 하나 여론조사 기관으로부터 제가 직접 들은 얘기는 여론조사 모집단을 선정하는데 보수 쪽은 적극적으로 응답을 한다고 그래요. 위기를 느끼는 거죠. 그래서
윤 대통령에 대해서 좀 옹의를 보호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고 진보 쪽 분들은 보기가 싫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자동응답이 됐건 전화 면접이건 간에 굉장히 소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진보 쪽 응답자를 모집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얘기를 여론조사 기관이 공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은 부정적인 것은 지금 나타나는 것보다 더 높은 거예요. 그리고 긍정적인 것은 지금 나타난 것보다 조금 더 많이 나타난 겁니다. 그렇게 보면 이 통계 수치를 우리가 쭉 몇 개를 놓고 봤을 때 보이는 것보다도 더 심각하다라는 결론을 내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건 지금 그 누구를 지지했든지 간에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고 특히 집권 여당은 엄청나게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상황으로 이미 들어섰고 지금 상당한 기간이 흘렀고 지금 현재 이준석 파동도 아직 완전히 진로가 결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대목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또 대통령실이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지금 머리를 맞대고 해야 되고요. 대야 관계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지금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경제 위기가 지금 외교의 어떤 움직임하고 겹쳐 보이는데 이 위기를 이렇게 한가하게 쳐다보고 있을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실제 지표는 더 심각할 것이고 집권 여당은 더더욱 이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말씀이셨는데 이어서 정당 지지도도 함께 볼게요. 보면 지금 국민의힘 지지율이 또 더불어민주당보다 역전됐다라는 이 여론조사 결과도 지금 나온 상황이거든요. 앞서서도 계속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국민의힘의 이런 내홍 또 이준석 대표와 관련된 징계 여부들이 고스란히 지금 여론조사 결과에 반영이 됐다라는 해석들이 나오는데 이런 여당의 지금 혼란 상황들 어떻게 좀 수습을 해야 한다라고 보십니까? 참 난감합니다. 솔직히 보면 제가 봐도 굉장히 어려운 지경이에요. 그리고 저희가 경험상 보면은 경제가 안 좋으면은 국정 지지율이 떨어집니다. 네. 그리고 또 그 집권 여당에 대한 지지율도 떨어지고요. 거기다가 이제 지금 뭐 나토 정상회담이라든지 이런 거는 사실상 성공적으로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당 내부에서는 또 여러 가지 그 권력 투쟁으로 비춰지는 그 내홍 또 이준석 당대표를 징계했기 때문에 뭐 지지율이 떨어졌다기보다는 지지율 하락은 사실 윤리위가 징계를 하기 전부터 떨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징계 내용보다는 그냥 당이 시끄럽고 그런 일로 싸우는 것처럼 비춰지기 때문에 국민들의 피로도가 높아졌다. 그래서 당 지지율이 좀 떨어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인사 문제가 있겠죠. 지금 이제 원 구성이 제대로 잘 안 된 상황에서 인사청문회 없이 이제 임명을 지금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이런 것도 작용을 했을 것이다. 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대통령은 바뀌어서 정권이 교체됐지만 아직까지는 사실은 입법부에서도 였어야 되고요. 사회적인 면에서의 권력, 사회 권력도 였어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직 그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곱게 바라봐주는 시각이 아직 적죠.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지율은 지지율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대통령실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이 정도 되면은 굉장히 이것은 경고다, 커다란 경고다. 여기서는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하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그 어떤 심리적인 준비, 상황 인식이 굉장히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지금 이제 도어 스태핑이 뭐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잠정 보류됐다고 하는데 예. 저는 그것도 하나의 그 표시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도어 스태핑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대통령이나 아니면 윤석열 정부의 생각을 효과적으로 지금 보여드리질 못했어요, 국민들께, 언론에. 오히려 그 마이너스 효과도 좀 있었고, 물론 과거에 이제 구중궁궐에서 갇혀서 일을 했던, 직무를 받던 역대 대통령들보다는 소통을 열심히 한다라고 하는 그런 적극성은 보여줬지만은 그 효과는 그렇게 크지 않았다고 봐요. 네. 그래서 당분간 이 도어 스태핑을 어떻게 잘 전략적으로 준비할 것인지 이 잠정 보류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그런 것을 준비하는 그런 기간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그리고 이것을 잠정 보류했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주변 사람들의 얘기를
윤석열 대통령이 들었다는 얘기거든요. 예. 저는 그런 거는 좋게 생각을 합니다. 예. 잘못된 건 고쳐 나가야 되겠죠. 예. 말씀 중에 언급을 하셔서 자연스럽게 거기에 대한 얘기를 신경민 의원께도 좀 듣고 싶은데요. 그 출근길 대통령의 약식 기자회견, 도어 스태핑이라고 흔히 말하는 표면적으로는 코로나19 재확산 추세로 인해서 대통령의 공개 행사를 줄이는 차원이라고는 하는데 그동안에 많은 우려들이 또 사실 있었고 이 기회에 한번 메시지 관리를 좀 바꿔보자라는 차원으로도 읽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매일 이렇게 기자들하고 정제되지 않은 얘기는 소통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취임한 지가 2달이 넘었잖아요. 그러면 정식 기자회견을 사실 한번 했어야 됩니다. 시간적으로 봤을 때 정식 기자회견을 내외신을 다 불러 모아놓고 나의 정치 철학, 나의 국제관 뭐 이런 거 한번 쭉 얘기를 할 때가 됐어요. 근데 이렇게 그날 현안에 대해서 한마디씩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뭔가 지금 국정 철학이나 이 급변하는 세계 정세에 대한 대통령의 생각, 집권 세력의 방향 이런 걸 얘기할 때가 지났어요. 그래서 매일 이렇게 주먹 펀치 날리듯이 얘기하면서 실수하고 술 마시면서 얘기하듯이 팍팍 내뱉는 얘기로 해가지고는 지금 될 일이 아니고요. 도어 스태핑은 글쎄요, 매일 하는 건 아닌 것 같고 가끔 해야죠. 이거 해야죠. 기자회견은 기자회견이고 이런 도어 스탬핑식의 이런 대응도 필요하죠. 이걸 서양 사람들이 아무렇게나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치밀하게 짜가지고 합니다. 이걸 지금 미국 걸 흉내내 가지고 하는 건데 미국 대통령들이 주말에 별장으로 헬기 타러 가면서 하는 이건 지금 그걸 흉내낸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미국의 경우에는 한 달이 멀다 않고 대통령이 직접 나와요. 그 전국에 생중계되는 기자회견장에서 백악관 기자회견장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흉내를 내려면 그런 걸 흉내내야 됩니다. 이거 도어 스태핑을 흉내내 가지고 될 일이 아니고요. 미국 대통령이 하는 도어 스태핑도 사실은 굉장히 치밀하게 짜가지고 가령 예상되는 질문이 한 20개면은 20개 준비를 해가지고 와서 그 중에 나오는 건 서너 개를 하고 가는 것이지 이렇게 아무 준비도 없이 와가지고 갑자기 하고 이런 건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게 소통을 하는 흉내를 내는 거지 진짜 소통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제를 좀 바꿔서요. 민주당 전당대회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의원에 맞서서 97세대 재선 의원 4명이 도전하는 구도가 지금 형성이 됐는데 97세대 첫 정치권 전면 등판을 두고 세대 교체에 큰 바람이 과연 불 수 있는 것이냐에 대한 해석은 좀 여러 가지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4명의 후보 중에 누가 이재명 의원의 대항마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여러 궁금증들이 있네요. 어떻게 좀 예측을 하십니까? 4명 중에서 컷오프에 2명은 통과하겠죠. 누가 될지로는 지금으로는 전혀 짐작이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히 여론조사 30%의 그 혜택을 누가 받게 될지도 4명 중에 2사람이 될 것이 분명할 텐데 설왕설래가 있어서 저도 여기서 이 2사람이 가장 유력하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조금 어려워 보이고요. 여론조사를 아무래도 많이 지금 지지를 받는 사람은 박용진 의원으로 돼 있습니다. 예. 근데 그렇다고 해서 박용진 의원이 중앙위원회 70%의 그럼 지지를 받을 수 있느냐 그거에 대해서는 평가가 엇갈려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97세대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느냐라는 데 대해서는 대부분의 평가가 이 4사람을 나이로는 생물학적으로는 뭐 하나로 묶을 수 있지만 도대체 이 4사람의 공통점이 무엇이냐 그리고 정치를 시작한 이후에 뭘 추구했느냐 하는 데 대해서는 아무도 이것이 공통점이다라고 지적을 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이 4사람의 공통 분모를 그러면 본인들이 찾아내든지 누군가 찾아줘야 되는 숙제가 지금 남아있는 거죠. 민주당의 전당대회를 김영우 의원께서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일단 이재명 의원은 아직까지 공식적인 출마 선언은 안 했지만 출마가 유력한 행보들과 주위의 얘기들이 나오고는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이제 민주당은 이재명의 민주당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어차피 당대표는 이재명 의원이 될 것으로 추측이 되고요. 그다음에 최고위원들마저도 지금 뭐 어제 오늘 계속해서 친 이재명계 이제 의원들이 출사표를 던졌어요. 최고위원 자리에. 그렇게 되면은 이제 당대표 이재명, 최고위원 이재명계 이렇게 되면은 이재명의 민주당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97그룹 같은 경우에는 의원님 말씀하셨지만은 특별한 목소리가 들리지 않고 오히려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의 목소리가 더 지금 크게 들리고 있습니다. 예. 출마가 무산됐는데도 불구하고 현재로서는 그렇게 봤을 때는 97그룹 주자들에게도 문제가 있다. 지금 이제 주장하는 바는 지난 대선 지선 패배에 책임 있는 사람들은 나오면 안 된다. 예. 그다음에 이제 자신들이 젊다라는 그 두 가지 정도 이유 말고 민주당을 어떻게 개혁하겠다라고 하는 게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7 세력들이 좀 묻히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이슈를 제기하는 어떤 그런 그 능력이나 그런 비전 제시가 좀 약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봤을 때는 역시 이재명의 민주당이 될 것이다. 네, 그게 제 생각이에요. 누구나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작 이재명 의원은 당권에 도전하겠다라고 공식적으로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 이유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건 아무래도 임박해서 하겠죠. 원래 시나리오대로입니다. 원래 임박해서 할 걸로 예상을 했고요. 이제 이번 주말부터 후보 등록을 받으니까요. 그 전에 길이를 택해서 하든지 아니면은 등록을 하면서 하든지 지금 그렇게 되고 지금 이재명 쪽에 가까운 사람들이 다 포기를 했거든요. 예를 들어 우원식 의원 같은 이는 안 나오겠다고 했고 예. 그러면서 이재명 의원만이 뭐 좀 하면서 이 토대를 닦아놨기 때문에 교통정리 내지는 뭐 이런 건 다 끝났다고 보고 선언만 남은 거죠.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쓴 패배를 한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제 전당대회 이후에는 지금의 말씀대로라면 이재명 의원 중심으로 이 당이 빠르게 재편이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대로 간다면은 뭐 이재명 의원이 후보가 되고 당선이 되는데 지장은 없겠죠. 다만 이제 문제는 이재명 후보의 리더십 그리고 또 하나는 사법 리스크입니다. 이 사법 리스크가 어떻게 작동이 될 건지 7월, 8월 전당대회 기간 중에 있을지 아니면 대표 선거 전당대회 이후에 있을지에 따라서 당의 여러 가지 움직임은 매우 달라지게 될 거고요. 이재명 후보의 운명도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예. 이재명 의원이 이제 지방선거 이후 첫 지역 방문지로 광주를 또 찾았습니다. 광주라는 지역을 첫 방문지로 정한 그 이유에 대해서도 해석들이 나오고 있고 일단 출마 선언을 미룬 채 지금 계속 지역 행보를 이어가고 있거든요. 이건 어떤 좀 전략이다라고 보십니까? 그 출마 선언은 보통의 경우에 이제 극적으로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지 않습니까? 미리부터 나갑니다 하면은 비판의 목소리만 계속 이제 확대가 되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인지도를 걱정할 그럴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인지도는 이미 세상이 다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의 입장에서는 극적인 효과를 노릴 것이다. 그다음에 민주당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민주당의 그래도 가장 강력한 지지층 또 지지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해야 거기서부터 이제 소위 시동을 걸어가지고 그 힘을 가지고 출마의 원동력으로 동력으로 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우 전 의원, 신경민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